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인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눈빛 한 번, 미소 한 번에 마음의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인연 말이죠. 제 이름은 이서아, 올해 20살입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나이.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풋풋한 첫사랑에 설레고 동갑내기 남자친구와의 풋풋한 연애를 꿈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늦은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던 길에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나고 말았죠.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없었고 그 길은 유난히 한적해서 근처에 자전거포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훤칠한 키에 세상 풍파를 겪은 듯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셨죠. 저는 아직도 그분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따뜻하고 더없이 부드러웠던 그 목소리를요. 학생, 무슨 일 있어요? 자전거 고장났나 봐요. 제가 망설이는 사이 남자는 이미 몸을 숙여 제 자전거 바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차에서 공구를 꺼내더니 말없이 제 타이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기숙사까지 태워다 주셨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백미러를 통해 저를 바라보던 그의 눈빛만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젠틀하면서도 무언가 따뜻한 그 눈빛에 제 심장은 여름날 나무잎처럼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름조차 묻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운명이었을까요? 우리는 며칠 뒤 제가 자원봉사를 하던 미술 전시회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초청 손님이었죠. 이번에는 그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우,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저보다 21살이 많았습니다. 저번에 자전거 펑크 났던 학생 맞죠? 저는 믿을 수 없는 우연에 그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식사도 하고 산책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취미, 책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와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또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끄럽거나 철없지 않았죠. 그는 언제나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늘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과제 스트레스에 얼굴을 찡그릴 때면 말없이 따뜻한 죽을 끓여 기숙사까지 가져다 주었고 제가 한밤중에 갑자기 아플 때면 전화 한 통에 약과 핫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사랑, 조급함 없이 잔잔한 달빛을 품은 호수처럼 고요하고도 매혹적인 사랑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을 깨달은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가족,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20살 여대생이 40 넘은 남자를 사랑한다니. 결혼은 안 했지만 깊이 사랑했던 옛 연인이 있었고 심지어 그녀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입양할 뻔했던 남자. 평생 저 하나만을 위해 청춘을 바친 우리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고 저는 모든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죠. 그와의 데이트는 늘 팀플 과제라는 거짓말로 둘러댔고 그가 준 선물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집에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진우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죠. 언제든 서아 씨가 확신이 들면 그때 어머님께 인사드리게 해줘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자 저는 이 사랑을 계속 숨긴다면 영원히 꽃 피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기다려 주었지만 제가 이기적으로 그를 세상의 경계선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엄마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전의 날, 전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딸이 삼촌뻘 되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엄마가 상처받고 제가 어리석다 여기실까봐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 사랑을 위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희는 엄마와 이모가 함께 사는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 대문 앞에 차가 멈추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시원한 초봄 날씨였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죠. 엄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제가 엄마를 부르자 엄마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시선이 제 옆에 선 진우 씨에게 닿는 순간 제가 채 소개하기도 전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우 씨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세상에, 너 맞니? 정말 우리 진우 맞아? 진우 씨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시간이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 심장은 가슴팍을 뚫고 나올 듯 요동쳤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고 자상하면서도 엄격했던 우리 엄마가 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이라도 찾은 듯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역시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떨리는 손을 들어 엄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마치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요. 엄마, 진우 씨 알아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대답 대신 진우 씨의 어깨를 더 꽉 붙잡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엄마는 그에게서 떨어져 붉어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엄마의 그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감격과 당황, 기쁨과 서러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서아야, 어떻게 진우를 알게 된 거니? 저희 1년 넘게 만났어요. 오늘 엄마한테 정식으로 인사시키려고 온 건데. 저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답하며 엄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다시 진우 씨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너 맞니? 옛날 우리 옆집 살던 그 진우. 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우 씨는 엄마를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엄마는 그를 아들처럼 불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얘기가 길단다. 엄마도 진우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그것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우리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물을 따르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엄마는 여전히 꿈이 아닐까 하는 듯 이따금 진우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너희 가족 이사 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어? 진우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서울에 계신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게 됐어요. 그 후로는 고향에 한 번도 못 내려왔고 소식도 모두 끊겼습니다. 어릴 때 아주머니께 편지를 한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두 손을 꽉 움켜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집도 너무 힘들었단다. 내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아마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야. 미안하다, 진우야. 진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뵈니 정말 기쁩니다. 저는 잠자코 앉아 제가 들은 모든 것을 조합하려 애썼습니다. 엄마가 진우 씨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건 그가 옛날 이웃이었다는 뜻이고 엄마를 은숙 아주머니라고 불렀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감격하시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진우 씨를 아셨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일어나 낡은 나무 장롱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돌도 채 안 됐을 때, 그리고 이건 진우란다. 그때 17살이었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통통한 갓난아기였고 앳된 소년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소년의 눈빛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엄마가였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진우는 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너를 함께 돌봐준 사람이란다. 내 아빠가 공사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바로 옆집에 살던 진우가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짓는 것도 도와주고 내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투정하는 너를 업고 재워줬어. 그때 진우도 학생이었는데 학교만 끝나면 너랑 놀아주러 왔지. 넌 그때 엄마보다 진우를 더 따랐단다. 엄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사진 귀퉁이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기억 못하지. 하지만 진우는 엄마의 기억 일부, 고된 세월 속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젊은 날의 한 조각이었단다. 그런데 진우네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고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실타래처럼 엉킨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의 과거에 깊숙이 자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무더운 여름밤 잠 못 드는 저를 재워주었던 사람, 우리 엄마가 친아들처럼 여겼던 사람. 이 모든 것은 이제 20살 여자와 40 넘은 남자의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기억, 그리고 묻혀버린 줄 알았던 과거가 강력하게 되살아난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진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던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모르겠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진우 씨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다 커서 성공도 했구나. 하지만 이 문제는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렴. 그래도 내 딸아, 이 문제잖니. 네, 아주머니, 이해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진우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와 진우 씨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엄마의 집을 나섰습니다. 거절도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기치 않게 열려버린 과거의 문,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뿐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부드럽게 잡고 힘을 주어 주었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우리의 현재는 진짜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듯이요. 그날 이후 저는 구름 위를 걷는 사람처럼 붕뜬 기분으로 지냈습니다. 감격과 걱정, 기대가 뒤섞여 있었죠. 엄마는 확실한 답을 주지 않으셨지만 그날 엄마의 눈빛에 담긴 과거와 망설임을 보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진우 씨는 여전히 변함없이 다정하고 듬직하게 제 곁을 지켜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도 어딘가 아련함과 이름 모를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운명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겠지요. 며칠 뒤 저는 혼자 다시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평소와 같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죠. 그저 조금 침묵이 길어졌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엄마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타드리고 옆에 앉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딸 이제 다 컸구나. 엄마가 언제까지고 널 곁에 둘 수는 없겠지. 네가 사랑할 사람, 함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 엄마는 그저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될 뿐이야.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저를 이렇게까지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나이 차이 같은 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 사람, 박진우라서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과거야. 엄마는 예전에 진우를 정말 아꼈단다.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 이제 와서 내 딸의 연인으로 나타나다니. 엄마가 침묵하자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매미 소리와 나무십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제 무릎에 손을 얹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엄마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진우의 가족들을 만나보고 싶구나.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로서 마음 편히 보내고 싶어서 그래. 저는 기쁨에 엄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고마워요, 엄마. 이해해요. 엄마 모시고 진우 씨랑 가족분들 만나러 갈게요. 엄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의 마음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와 저는 진우 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돌아가신 엄마의 여동생, 그러니까 저를 키워주신 고모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고모님도 몇 년째 편찮으셔서 병상에 누워 계세요. 지금은 경기도에서 간병인을 두고 돌봐드리고 있고 저는 가끔 찾아뵙는 정도예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유일한 가족마저 편찮으시다니. 늘 강한 척했지만 그에게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저랑 같이 고모님 뵈러 가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같이 가고 싶어요? 그곳은 가난하고 고모님은 누워만 계셔서 대화도 어려우신데. 괜찮아요. 진우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고 엄마도 안심시켜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진우 씨가 사는 모습을 직접 보시면 분명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저희를 맞이한 것은 낡은 노동자 주택가와 비포장도로였습니다. 고모님의 집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있었고 주변에는 바나나, 나무와 시든 채소밭이 전부였습니다. 고모님은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하얗게 센 머리카락. 진우 씨가 방에 들어서자 고모님은 입술을 겨우 움직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모, 제 여자친구 서아예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모님. 진우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고모님은 힘없이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고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 손이
지금 제가 사랑하는 이 성숙한 남자를 길러낸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나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고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손발을 주물러 드리고 진우 씨를 도와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아드렸습니다. 그가 정성껏 조심스럽게 고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모, 아프지 않으세요? 살살 닦을게요.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이는 그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저를 포기할 거예요.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아 씨가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서아 씨가 엄마와 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내가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진짜 아들처럼 그댁에 들어가는 날이 오길 바라요. 어떤 과거도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와 가족을 향한 그의 진심이 있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일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제가 자취방에 막 도착했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빨리 좀 와봐라. 전라도에서 작은 외삼촌이 올라오셨는데 우연히 진우 얘기를 꺼내셨다가 엄마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엄마? 외삼촌 말이 진우가 우리 집안의 맞사위가 될 뻔했었다는구나.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맞사위가 될 뻔했다니 대체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외삼촌이 우연히 진우 씨 이름을 꺼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 제가 애써 쌓아 올린 이 연약한 행복을 질식시킬 수 있는 낡은 비밀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바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우가 우리 집안의 맞사위가 될 뻔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엄마의 옛 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모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고 이모는 20년 전에 일찍 결혼해서 남편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만약 다른 친척이었다면 엄마가 처음 진우 씨를 만났을 때 그렇게까지 감격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어두컴컴한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드러난 엄마의 얼굴은 단 하루 만에 몇 년은 더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고 지치고 무거운 눈빛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말해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치 둑이 터지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시간의 먼지가 쌓인 낡은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는 것처럼 낮고 슬프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옛날에 네가 2살도 채 안 됐을 때 엄마가 재혼할 뻔했단다. 그 남자가 바로 진우의 아버지였어.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야. 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진우 아버지를 만났어. 그때 난 30 가까이 됐었고 혼자 널 키우고 있었지. 진우네 가족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진우 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였는데 참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 서로 오가며 정이 들었고 동네 사람들도 모두 우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결혼 안 했어요? 양가에서 결혼 얘기를 막 시작하려던 참에 진우가 서울 작은아버지 댁으로 가게 됐어. 그때
진우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진우가 아직 어렸지. 진우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살게 할 수 없다고 결혼을 거절했단다.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 그리고 나서 엄마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1년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지. 진우는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고 엄마는 그 아이도 이미 세상에 없는 줄 알았단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진우 씨의 인연은 엄마 인생의 미완성된 한 페이지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는 제 새아버지가 될 뻔했던 남자의 아들이었고 진우 씨는 엄마가 친아들처럼 품어주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너무나도 잔인한 역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진우 씨랑 혹시 피가 섞였나요? 아니,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다만 운명이 너무 기구할 뿐이지. 엄마도 이게 기뻐해야 할 일인지 슬퍼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랑 헤어져야 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의 파편들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팠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엄마가, 다른 한쪽에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우 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잠을 설친 듯 낮고 피곤했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뭐가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서아 씨 어머님과 그런 인연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고모님께 얼핏 듣긴 했지만 그게 어머님일 줄은. 저도 들었어요. 엄마한테. 하지만 그건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사랑을 포셔해야 했던 여자의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식이 옛사랑의 아들과 사랑에 빠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안쓰러울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긴 한숨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엄마는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혔던 물건처럼 보였죠.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빛바랜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진우 아버지에 대해 간직하고 있는 전부다. 다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네가 정말 알고 싶다면 읽어보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장씩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 따뜻한 가족을 꿈꾸던 소박한 약속과 사랑의 말들. 다시는 당신을 외롭게 하지 않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와서 당신과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갈 거요. 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운명 때문에 엇갈려버린 아름다운 사랑, 약속을 지키지 못한 남자, 묵묵히 기다리다 자식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했던 여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의 딸이 바로 그 남자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어쩌면 하늘은 결코 짧은 이야기를 쓰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운명은 정해진 것처럼 서로 얽히고 설켜 매듭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와 늘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그 눈빛, 그 부드러운 미소, 폭풍우 치던 날들을 함께 건너주었던 그 손.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도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거대한 간극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마의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서아 씨가 나를 선택한다면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랑 진우 씨, 둘 다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꼭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둘 다 지킬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폭풍우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진우 씨의 사랑은 이제 역풍 앞에 선 촛불 같았습니다. 빛은 여전했지만 조금만 더 강한 바람이 불면 언제든 꺼져버릴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고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진우 씨도 변함없이 저를 데려다주고 다정하게 챙겨주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저와 제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대화를 나눈 지 사흘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막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데리러 와줄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신 겁니다. 저는 서둘러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를 데리러 갔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마치신 걸까? 아니면 진우 씨를 다시 만나고 싶으신 걸까? 혹은 저를 대신해 이별을 통보하러 오신 걸까? 터미널 입구에 서 계신 엄마는 낡은 천 가방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봐왔던 평범한 모습 그대로였죠.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지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저도 묻지 않고 조용히 엄마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이라도 쫓는 듯이요. 저는 엄마의 침묵이 분노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 엄마는 구석의 나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차를 타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오셨어요?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엄마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책망도 다정함도 아닌 기묘한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우 좀 만나고 싶구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늘 바로요. 빠를수록 좋겠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엄마가 와 계세요. 몇 초 뒤 답장이 왔습니다. 바로 갈게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저녁 7시쯤 진우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얀 셔츠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과일과 빵을 한가득 사 들고 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뵙네요.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고 두 사람 사이에 마치 위태로운 다리처럼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착한 아이라는 건 나도 잘 안다. 옛날에 네가 서아를 돌봐줬던 것도 잊지 않았어. 넌 참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지. 네, 어머님, 계속 말씀하세요. 하지만 이 일이 남들 귀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내 사위가 될 뻔했던 사람의 아들이 이제 진짜 내 사위가 되겠다고 하니 세상은 내 생각만큼 너그럽지 않아.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걱정하시는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와 서아 씨의 감정은 억지로 만든 것도 계산된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잘못이 있다면 서아 씨를 너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뿐입니다. 엄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참 뒤에야
다시 말했습니다. 내 감정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 딸이 손가락질 받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엄마, 제가 목맨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시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는 평생 불행할 거예요. 진우 씨는 저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단지 남들 시선이 두려워서 놓칠 수는 없어요. 엄마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엄마는 일어나 장롱으로 다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목걸이다. 내 결혼식 날 주려고 했는데 지금 너에게 주마. 내가 허락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저 내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어떤 결정이든 대가가 따를 거라는 걸. 네가 진우를 선택했다면 오늘부터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마라. 저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엄마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잠드신 후 저와 진우 씨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빨리 마음을 열어주실 줄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 과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완전히 허락하신 건 아니지만 오늘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당신을 선택했어요. 이제 막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겨우 진정되려 할 때 낯선 여자가 나타나 또 다른 진실을 꺼내놓으며 모든 것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진우 씨의 옛 연인이었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박진우 씨의 딸 때문에 왔어요. 설마 자기 딸을 버리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외할머니의 목걸이가 담긴 작은 상자를 손에 쥐고 벅찬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목걸이를 제게 건네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더 이상 엄마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침 8시쯤 엄마와 함께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진우 씨인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문 밖에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50대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탐색하듯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제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썹을 살짝 치켜들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씨 찾으러 왔어요. 여기 없나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직 안 오셨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나는 그 사람 딸의 엄마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우 씨 딸의 엄마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제 뒤의 방 안쪽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엄마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여자는 엄마를 보자 흠칫 놀랐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어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따님 어머님이시군요. 그럼 확실히 말씀드리죠.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가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제 딸의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엄마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제 딸은 박진우 씨의 친딸입니다. 올해 15살이에요. 제 젊은 시절 전부를
그 사람에게 바쳤습니다. 사랑, 청춘, 그리고 이름도 없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 딸보다 몇 살 많지도 않은 어린 여자애랑 정식으로 결혼하겠다니요.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출생 증명서였고 아버지란에는 박광호라는 진우 씨의 본명이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 제게 과거에 미완의 사랑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아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 딸 이름은 박하윤이에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랑만 살았어요. 진우 씨는 매달 양육비만 보내줄 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죠. 저도 강요하지 않았고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딸 또래의 여자애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제가 여기서 침묵하면 어떤 엄마가 되겠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일은 과거사입니다. 경고하러 오셨다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따님의 가정에 끼어들 생각도 없었고요.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린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5년을 그 사람 곁에서 이름 없이 살았죠. 아이를 낳자마자 그는 떠났어요. 전명분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서아 씨에게 묻고 싶어서 온 겁니다. 만약 언젠가 하윤이가 나타나 진우 씨를 아빠라고 부르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깊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한 여자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정말 아이를 외면한 게 확실한가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 아빠가 자기 언니 뻘 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 걸 알면 하윤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진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에 앉아있는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왔군요. 네, 그리고 저분들께 다 말씀드렸어요. 진우 씨, 당신을 원망하거나 붙잡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재혼하려면 당신 딸한테 먼저 한마디는 해줘요. 자기 아빠가 자기 또래 여자랑 결혼한다는 걸 알 권리는 있으니까. 진우 씨는 안으로 들어와 저를 보지 않고 엄마와 그녀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서아 씨를 잃을까봐, 어머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까봐, 과거가 모든 것을 망칠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당신 딸이 맞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헤어진 후에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지만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예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너희들 일에 더는 끼어들지 않겠다. 하지만 진우야, 용감한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이란다. 네가 정말 서아를 사랑한다면 먼저 아빠로서의 도리부터 다하렴. 진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여자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과거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상처까지 끌어안는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그럴 수 있다면 계속하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물러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는 무거운 침묵만을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랑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랑은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제 또래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꿈꾸는 소녀가 아니라 15살 소녀의 새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그 아이에게 데려다 줄 용기가 있어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데려다 줄게요. 하지만 서아 씨, 준비됐어요.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무거운 만남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딸,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친딸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15살 소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저는 20살, 그 아이보다 겨우 몇 살 많은 여자. 이제 곧 그 아이의 인생에 새엄마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전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어떤 눈으로 볼까? 경멸할까? 궁금해할까? 아니면 침묵할까? 제가 과연 성숙하게 그 아이의 친구나 언니, 혹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하늘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렸습니다. 진우 씨가 익숙한 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뒷좌석에는 우산과 케이크 상자, 그리고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윤이 주려고요.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버터크림 케이크랑 청포도를 좋아한대. 예전에 엄마한테 몰래 물어봤었어. 저는 후회로 가득 찬 젊은 날을 보낸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 엄마가 이곳에서 진우 씨와 딸이 정식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었죠. 카페에 들어서는 제 마음은 다음 장에 무엇이 쓰여 있을지 모르는 책처럼 복잡했습니다. 하윤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그란 얼굴, 하얀 피부, 까만 눈동자. 교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은 영락없는 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아이는 조용히 시선을 돌렸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이는 대답도 고갯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떤 형상을 찾으려는 듯이요. 아빠 기억나니? 잠시 후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아빠 없어요. 진우 씨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라고 불릴 자격도 없지. 하윤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 하윤아. 나는 서아라고 해. 오늘 내가 온 건 누구를 대신하거나 내 새엄마가 되거나 아빠의 사랑을 뺏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만약 네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서 왔어. 그거면 돼. 하윤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얼버무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맞은편에 앉아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빠가 경험이 많아서 혹은 나를 안전하게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싶은 상처들을 받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떠나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걸 알아. 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제가 아빠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우셨어요. 아빠를 미워했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계속 미워할 용기는 없었어요. 진우 씨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잡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언니가 정말 우리 엄마한테 잘하고 아빠가 우리를 또 버리지 않게 해준다면 저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고작 15살짜리 아이가 어른들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감동적인 재회도 눈물 나는 심파극도 아니었습니다. 억누른 눈물과 탐색하는 눈빛,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요구할 권리조차 없었던 한 아이의 조용한 고통만이 존재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돌아갈 때 하윤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에 오고 싶으면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 엄마 상처 잘 받으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는 젖은 눈빛을 감추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정이 인내와 이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긴 길이 될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남은 불안감을 적시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요. 잘못된 길이었다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올바른 길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모든 격동의 날들 속에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 제 손을 잡고 있는 이 사랑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하윤이를 만난 후 저와 진우 씨는 마음의 큰 짐을 하나 덜어낸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긴 여정의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이는 저를 거부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지만 아직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 여자가 과거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저는 그녀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미혼모로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에게 아빠의 존재를 숨기며 키우는 것은 더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 모든 것을 하윤이의 눈빛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아이가 보여준 침묵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것이 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엄마가 고향으로 내려가시기 전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하윤이 엄마,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그녀가 찾아오리라고는, 특히 이런 시점에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 봤을 때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평온해 보였죠.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한 여자가 자기 딸의 새엄마가 될 뻔했던 여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예고 없는 만남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작은 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따르고 두 분만의 공간을 남겨둔 채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저를 찾아오셨군요.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가 같은 남자와 얽혔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제 딸과 따님이 한 가족이 될 테니까요. 엄마는 침묵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을 원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당신과 진우의 일은 과거 사이고 제가 관여할 권리는 없지요. 다만 부탁하고 싶은 건 만약 제 딸과 진우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난 원망 때문에 두 아이를 힘들게 하지는 말아달라는 겁니다. 수진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아이더군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기다렸던 그 세월이,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저는 여전히 그 남자의 인생에서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잊히는 것이지요.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감추려 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윤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이제 겨우 15살, 한창 예민할 나이잖아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를, 그리고 아빠의 새 여자를 원망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엄마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어떤 아내, 어떤 며느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에게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하윤이를 상처받게 할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커튼 뒤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두 여자, 제 엄마와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딸의 엄마,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딸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너무나 힘든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왔을 때 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내 딸을 상처 주지 말아요. 그 아이가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말아요. 어쨌든 그 아이도 그 사람의 피부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해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인 뒤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우리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따님을 착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생각 없이 찾아왔던 건 사과드릴게요. 우리 엄마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자들끼리는 사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진우 씨를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수진 씨도 더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는 제게 짧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집 고양이가 새끼 낳았어요. 언니, 김치찌개 끓일 줄 알아요. 우리 아빠는 웃을 때 왜 눈을 찡그려요. 저는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주말마다 하윤이를 집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배우고 사춘기 심리에 대한 책을 읽으며 특별한 언니의 역할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동화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이고 노력과 조용한 사랑이 담긴 장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함께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물지 않은 상처까지도 보듬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요. 두 어머니의 만남 이후 시간은 평온하게 흘렀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아니라 할 말을 모두 한 어른들의 고요함이었죠. 그리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제가 먼저 진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하윤이 그리고 수진 어머님까지 초대해서 다 같이 식사 한번 해요. 거창한 의식 같은 거 말고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가족 식사요. 그는 잠시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 씨, 정말 준비됐어요?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되려면 가족들 밥 한 끼는 챙길 줄 알아야죠. 그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했던 그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쳐있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진우 씨가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요. 결혼 후에 제가 살게 될 곳이기도 했죠. 저는 일찌감치 메뉴를 정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계란찜, 그리고 몇 가지 나물. 모두 엄마가 좋아하시고 하윤이도 잘 먹고 제가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소박한 음식들이었죠. 아침부터 시장을 보고 엄마에게 전화로 원격 조종을 받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진우 씨는 하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후 4시쯤 마지막으로
나물 접시를 식탁에 올리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 씨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섰고 그 뒤로 하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하윤이가 작은 다육이 화분을 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윤이는 이미 와 계신 우리 엄마를 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서 오렴. 편하게 앉아. 제가 아이의 손에서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드리려고요. 엄마가 이 꽃은 생명력이 강해서 우리 엄마 같다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이 꽃 참 좋아한단다. 고맙다, 얘야. 짧은 대화였지만 방 안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는 해가 막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밥을 퍼드리고 하윤이에게 고기를 집어주고 진우 씨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작지만 가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거 네가 만든 거니? 엄마가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조금 짜긴 한데 그래서 더 맛이 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평범한 칭찬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윤아, 엄마가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넌 뭐 좋아하니? 다음에 할머니가 배워서 해줄게. 아이는 당황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밥이 제일 좋지만 만약 여기서 밥 먹게 되면 서아 언니가 해준 음식이 좋아질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진호 씨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여자들이 서로를 향한 벽을 허물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식사 후 저와 하윤이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생 때 수학 싫어했어요. 언니, 네일아트 할 줄 알아요? 언니도 학교 땡땡이 쳐본 적 있어요. 저는 친구처럼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고 아이는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보니 엄마가 베란다에 앉아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았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다. 내가 옛날 그 남자의 딸과 내 딸의 딸이 될 아이와 한 식탁에 앉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겪어보니 마음이 편안하구나. 저는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마음 열어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서아 씨와 모두 덕분에 내가 용서받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기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모든 고난 끝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적적인 일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말에 진우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내 고향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당신 고향이 어디였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서아 씨 어머님과 내가 이웃으로 살았던 곳. 17살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길 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연인의 고향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신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의 엇갈린 인연이 모두 담긴 곳으로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을 열고 먼지를 닦아내는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작은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진우 씨가 태어났던 낡은 집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폐가가 되어 덩굴만이 무성했죠. 그는 문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사고 한 번, 결정 한 번에 모든 게 사라졌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부모님이 묻힌 작은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는 무덤의 먼지를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너무 오래 도망쳐서 죄송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저를 보았고 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인사했습니다. 두 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봐 주세요. 돌아오는 길에 진우 씨는 어느 낡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여요? 저기가 옛날에 서아 씨, 어머님이 살던 집이에요. 그때 어머님이 아기였던 서아 씨를 안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서아 씨는 말도 못하면서 나만 보면 방긋방긋 웃었죠. 우리 엄마가 농담 삼아 나중에 서아 크면 우리 진우한테 시집 보내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농담이 진짜가 될 줄이야. 하지만 그 농담 뒤에는 긴 비극이 숨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할 것 같던 사람들은 엇갈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주치게 되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그 마을에 사는 먼 친척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부모님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지. 온 동네가 두 사람 결혼하기를 바랐는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았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를 떠난 진우 씨 아버지를 원망하셨냐고요?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 떠난 게 아니야. 아비라는 건 때로 자식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거든. 어미도 마찬가지고 각자 자기 새끼 지키려고 한 선택 때문에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었던 게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버림과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오기 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낡은 집 앞에 섰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여기 와서 살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추억은 여기에 남겨둬야죠. 우리의 미래는 다른 곳에서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사랑이 더 이상 몽상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 그리고 믿음이라는 벽돌로 지어진 단단한 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우리의 사랑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6월의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진우 씨가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나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요? 저는 더 묻지 않고 답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그는 비 오는 날 우리 두 사람이 1년 전 재회했던 그 낡은 카페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만났던 거.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을 다시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 아주 작은 벨벳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아 씨,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당신은 울고 화내고 힘들어했지만 단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 과거의 모든 그림자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와 주었죠. 당신에게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는 약속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당신이 눈 떴을 때 당신보다 먼저 일어나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향긋한 커피를 내려놓고 말없이 당신의 하루를 지켜보는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 않은 작은 진주가 밝힌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눈앞에 있던 모든 두려움, 엄마, 하윤이, 과거, 나이 차이,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 멀리 사라지고 오직 제 앞에 있는 이 남자와 우리의 소박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다 컸구나. 결혼은 어렵지 않다. 함께 살아가는 게 평생의 숙제란다. 다음 날 진우 씨가 엄마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엄마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 손 잡아도 좋다. 하지만 절대 놓치는 말거라. 나는 내 딸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지. 그저 잡을 줄만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 진우 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 평생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신성한 것은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세월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살게 될 진우 씨의 작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윤이. 저는 아이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친구로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힘들 때 아무런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요. 그날 밤 아이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 저 하얀색 원피스 입어도 돼요? 언니 들러리 하고 싶어요.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옆에서 내내 함께 해주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아이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오늘 진짜 예뻐요.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었지만 상처받았던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하며 맺은 더 없이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는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딸을 한 남자에게 보낸다. 뒤돌아봤을 때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는 마침내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과거를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과 함께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서툰 아침 식사를 만들고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고 피곤함은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늦게 퇴근한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는 지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어. 아픈 고모님도 뵙고 왔다고.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저도 돌아눕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처럼 되고 싶지 않아. 가끔 내가 잊어버려. 당신이 아직 어리고 이 모든 책임이 버거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책임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냉장고에 부부 규칙을 붙였습니다. 싸워도 각방 쓰지 않기, 더 피곤한 사람이 쉬고 다른 사람이 요리하기,
주말에는 무조건 함께 시간 보내기. 그 작은 약속들이 우리 집의 불을 밝게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투자가 중단됐어.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아마 내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한 남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느낄 상실감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같이 어떻게든 해낼 수 있어. 그는 힘없이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 씨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저를 위해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했지만 저는 그가 불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외국계 디자인 회사에서 관리직을 뽑는데 합격하면 6개월 동안 싱가포르에서 근무해야 한대.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이 해외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다시 일어서길 바랐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난 응원할게요.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약속은 못하지만 막지는 않을게요. 그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과 하윤이를 떠나기가 무서워. 내가 돌아왔을 때 당신이 변해 있을까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아니게 될 때 나도 변할 거예요. 하윤이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식사 내내 말이 없다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멀리 가도 언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괜찮아야 해. 내가 주말마다 보러 갈게. 아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슬프면 제가 문자할게요. 울면 웃긴 얘기해 줄게요. 하지만 아빠 걱정하게 하지는 마요. 아빠는 우리 더 잘 살게 하려고 가는 거니까.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제 사랑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혈연보다 강한 유대감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공항으로 떠나던 날 엄마도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 못 견디겠으면 다 버리고 돌아올게.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견딜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뎠는걸요. 그가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같은 심장 박동으로 서로를 느낄 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 몇 년 후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어느덧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고 제 옆에는 여전히 진우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나를 선택한 거 후회한 적 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더 일찍 선택하지 않은 걸 후회하죠. 18살에 당신을 알았으면 지금쯤 아이가 둘은 됐을 텐데. 그가 크게 웃더니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 또 만나면 우리 더 일찍 결혼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기만 하다면 몇 번의 생이라도 좋아요. 저는 한때 행복이란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 좋은 집, 좋은 차를 갖고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행복이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를 세상 유일한 사람처럼 바라봐주는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는 것, 작은 식탁에 저녁을 차리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과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알고 있는 것,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 우리는 과거를 극복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댓글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파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